자, 오늘 3, 4월 첫 강의인데, 오늘은 촬영만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는 낯설기는 하지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 4월 달에 일단 지금 나가 있는 거는 진행이 되는 거는 교재, 새로 나온 교재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나가는 것들은 일단 복습용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처리를 좀 하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교재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거기 연간 일정이 나와 있는데 3월달과 4월달에는 일반화입니다.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제학하고 정치학 같은 경우는 사회학도 마찬가지죠. 일반화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 과목들이 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일반화로 정리를 하실 때는 맥락을 고려해서 일반화를 정리를 꼭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맥락은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런 이론들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파악을 하면서 일반화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백지 쓰기를 반의 습관화를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3, 4월 달에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는 거 강약 조절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강약을 조절해서 정리를 하려면 당연히 백지 쓰기를 해봐야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중요한 것 중에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백지 쓰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반 신청을 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율 단과반 종합을 신청하신 분들은 온라인 특강 과목을 두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과 교육론부터 해서 사회문화 인류학까지 제가 특강을 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개론서를 안 보면 또 찝찝해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만들었던 교재들이, 기출이 쌓이면서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특강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강 내용들 중에 본인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두 과목을 선택해서 활용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정치교육 내용학 출제 경향 해서 최근 6년 경향이 나와 있는데 이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민주주의론, 그 다음 정치발전의 과제, 국제정치 이 세 파트를 집중적으로 정리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정치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네 파트를 고르라고 한다면 정치사상, 민주주의론, 그 다음에 정치발전론, 정치발전의 과제. 그래서 이 네 단원을 중심으로 시험에서 거의 돌아오면 출제가 되니까 국제정치가 있죠. 국제정치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 파트가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공부도 이쪽에다 좀 힘을 두시고 또 이 파트 안에서 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눠지니까 그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하는 습관 이걸 자꾸 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 유형은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입형과 서술형이 있는데 이거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거는 단답형 내지는 기입형으로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술형으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문장으로 암기를 하시라. 이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컷 강의 듣고 나서 자기 혼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복습을 하시게 되면 통째로 또 암기를 하겠다 마음을 먹게 되면 3, 4월 때는 또 실패가 돼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1, 2월달 목표, 3, 4월달 목표, 5, 6월달 목표를 나누어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수험 방식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반드시 잊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포인트에 맞추어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가 나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론서를 소개를 좀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참고 교재를 하자면 이번에 새로 나온 책들의 뒤에 보면 제가 참고문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참고문들을 뭐 활용을 하시고 보시고 어떤 책들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의 참고문헌들을 쭉 보시면 참고문헌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참고로 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거의 단권화가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또 단권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개론서를 또 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2중 3중 일이 됩니다. 그럼 효율성이 엄청나게 수험생활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권화를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일단 가장 열심히 일단 반복해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책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문제풀이반 아니면 모의고사반 때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단권화되어 있는 책이니까 열심히 정리를 하시라. 그래서 다른 짓은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집과 그 다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출제 경향표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옆에 두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옆에 두고 항상 그걸 확인하시고 체킹하시고 정리하시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꼭 잊지 마시고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일정을 보시면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되어 있는데 제 강의는 항상 8주 마지막은 단기 방학입니다. 자율학습하고 그 다음 미흡한 부분들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 강의를 계속 이제 듣고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복습이 밀리기도 하고 정리가 못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에 길면 2주, 짧으면 1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복습할 시간들을 드리니까 일단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시간들 좀 가지시고 정비할 시간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변수가 생긴 게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제가 혼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이제 개강을 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뭐 개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부터 제가 금요일하고 목요일도 마찬가지인데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촬영한 내용들을 빨리 이제 탑재를 시켜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늘어날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2달 동안에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 진도표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 뭐 일주일에 한꺼번에 막 다 올라왔구나 이걸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도표에 맞추어서 일정대로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좀 하시라. 자,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일단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봅시다. 교재의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 책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하에 컨셉이 잡혀 있는지를 소개하는 머리말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말 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전문적 지식과 단권화를 일단 추진을 하는 거고 이때 말하는 전문적 지식은 사회과 교사로서의 수업 전문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교사들이 항상 이제 수험 준비를 할 때 고민하는 게 단권화 부분인데 그 단권화를 일단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또 해석을 자세하게 또 덧붙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수험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서도 이 책을 어디에 후배들한테 줄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학생들 가르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체구를 일단 구성을 했다. 일단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대한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일단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목만 보시면 제목만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요약서가 돼요. 그리고 그 제목 밑에 달려져 있는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면 개론서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트랜스포머가 가능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개론서와 요약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거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중심으로 정리를 빨리 여러 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활용도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도 나중에 수업하실 때 학생들과 토론이나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인문학적으로 제가 몇 가지 해설과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반복해서 자주 서술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견의 재미를 좀 느끼시면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단권화가 되어 있는 책이다. 그 다음에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합격하시고 난 이후에 학생들 가르칠 때 참고할 만한 책이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서와 개론서의 장점들을 다 결합시키려고 애쓴 책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책을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진도로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죠. 일단 이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에 마인드맵과 같은 그림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장별로 또 뭘 정리를 해놨냐면 마인드맵과 그 다음에 요지, 내용의 요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일단은 이 요지하고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반드시 봐야 된다,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은 꼭 정리를 해서 그건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벼이 읽고 넘어가도 된다는 내용들은 시간이 없으면 보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가벼이 진짜 제목하고 내용들만 간단히 눈으로 스킵을 하면서 넘어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좀 약간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원래 이제 제가 구상했던 건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다 하지를 못했는데, 거기 9페이지에 보시면 정치는 다른 과목과 달리 생각 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생각 열기, 사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앞쪽에다 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쭉 내용들을 정리를 해 나가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제 욕심만큼은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책을 만들 때 그때는 아마 뭐 시간을 좀 많이 더 투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거기 보시면 생각 열기, 그 다음에 교육적 시사점 두 가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 생각 열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질문들이 이제 가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교육적 시사점은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학교에 가시면, 지금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좋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살펴봅시다. 1부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1부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거기 이제 마인드맵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1부에서는 중간에 정치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보면 3장, 4장의 국가론과 정치 권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2장의 정치 사상,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정치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정치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정치 사상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정치 공동체에 해당되는 국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현상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치 권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4장에서는 정치 권력 관계를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합시다. 중요한 걸 먼저 체크를 하고 뭐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정치의 개념이 본질에서, 일단은 정치의 개념과 본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일단은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행위, 이 정치라고 하는 행위는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인데, 10페이지 봅시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가운데 3번의 정치의 의미, 양괄호 1번,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실 거는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턴. 그래서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면 정치를 분석하는데 보면 국가현상설, 권력현상설, 집단현상설이 있는데, 여기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집단현상설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로 가시면 정치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죠? 정치의 본질이 나오는데, 정치의 본질은 이거는 시험에 뭐 직접적으로 하니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정치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주의적 얼굴과 이상주의적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적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를 투쟁으로 보는 거죠. 정치를 투쟁, 뺏고 뺏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주의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위적 측면이에요.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주의는 가치 추구를 중시하는 입장이고요. 가치를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투쟁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치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어떤 식으로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 현재는 정치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아시겠죠? 현실주의적 의미의 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는데, 정리를 하는 김에 정치사상도 한번 봅시다. 정치사상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정치사상에는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 마인드맵에 보시면,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그 다음에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치사상이 하는 역할은 딴 게 아니고요. 정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어떤 형식의 체제나 원리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게 정치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필요한 가치와 그 다음에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에 해당되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정치 공동체에 해당되는 국가론입니다. 국가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구현되는 정치 공동체, 그게 바로 국가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정치를 펼쳐나갈 때 국민들과 맺는 정치적 관계가 있는데 그 맺는 정치적 관계가 바로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은 정치의 의미, 그 다음에 정치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원리, 이런 것들 제시하고 있는 정치 사상,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에서 정치를 해나갈 때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바로 권력 관계. 그래서 정치 권력이 무엇이냐.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정치에서 일단은 해야 될 내용은 일단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냐면,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희소한 가치, 그 다음에 이걸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희소한 가치가 무엇이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정치라고 하는 희소한 가치인데, 이 희소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희소한 가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물도 있고요. 부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같은 것도 희소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희소한 가치들을 국가가 정치적으로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분을 할 때, 이 배분을 할 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배분할 때는 뭐 예를 들면 군주가 배분할 수도 있고, 귀족이 배분할 수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이 배분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적으로 방법으로 배분했을 때 이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잖아요. 그죠?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복종을 해야 돼요. 그 예산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 현재 서울에다 예산을 한 10조 원의 예산을 할당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조 원에 대해서 복종을 안 하면 아무것도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관계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배분을 하기 위해서 지배와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선 바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한번 근본적으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사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뭐라 부르죠? 정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치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걸 뭐라 부르냐면 국가라고 부릅니다. 정치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이제 거시적인 범위죠. 사회보다는 좁지만 가장 거시적인 범위, 이걸 우리가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는 희소한 가치를 둘러싸고 희소한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갈등을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갈등 해결. 그러면 이제 갈등 해결을 하는 수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정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해결할 때 군주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명령을 내려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들 다수가 의견을 모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정치적 방식을 보면, 그리스에 시작된 정치적 방식을 보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방식이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방식. 그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결정은 어떤 걸 가지는 거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적 결정은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정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 권력입니다. 공동체가 이런 결정을 내렸잖아. 그러면 너는 이 결정에 따라야지. 이 결정에 복종을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이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정치적 의사결정에 힘을 가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이 정치가 민주주의로 가야 되고, 이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 정치의 방향을 제공하는 거. 추구하는 가치, 원리,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정치사상입니다. 정치사상.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에서 처리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민주주의가 어쨌든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가 좋은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좋은 거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치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치 발전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세계마다 정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정치 발전을 위한 독립 변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가 운영이 되려면 각종 필요한 제도들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운영되려면 각종 필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제도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의제 플러스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죠? 대의제 플러스 민주주의. 그러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이 제도는 뭐냐? 대표적인 게 선거를 일단 치러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선거를 치르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면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대표를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당이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대표를 뽑아서 정치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가게 되면 구성되는 게 바로 뭐죠? 정부가 구성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죠. 그리고 이 정부는 어떤 기구들을 가지고 있죠? 의회, 행정, 그 다음에 사법부. 자, 이와 같은 뭘 가지는 겁니까? 이와 같은 통치기구를 가지는 거예요. 통치기구를 가지는 거. 자, 이게 이제 정당, 선거, 정부, 통치기구. 이게 이제 주요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려면 민주주의는 결국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이제 고민하잖아요. 제도는 좋은데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사람은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있는데 제도가 없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결국 사람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시민 덕성의 문제예요.
시민덕성의 문제. 그래서 이 시민덕성과 관련되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정치문화라고 하는 정치의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치문화 이러면 정치의식이나 정치태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치의식, 정치태도. 이걸 우리가 정치문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정치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관계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이야기인데 정치문화와 관련되는 것들이 정치문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론 표출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여론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때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제시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죠. 아, 우리나라의 시민 문화가, 정치 문화가 성숙되었다. 정치 문화가 성숙되지 못했다. 여론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론의 형성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문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 어떤 사람의 정치의식과 정치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뭐가 되죠? 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적 방식이 내지는 원리, 이 정치 방식 내지는 이 정치 원리가 발전을 하는 것을 정치 발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와 사람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본이니까 정당, 그렇죠.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정부 구성하는 것. 정부에는 어떤 정부들이 있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 다음에 이원정부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의회와 행정과 사법. 됐어요. 의회와 행정과 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기관들이면 통치기구. 자,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는 바로 시민덕성의 문제다. 시민덕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문화. 그리고 정치문화의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론을 통해서. 정치문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언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2부, 3부의 이야기입니다. 2부, 3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국제정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국제정치가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부 다 국내 정치고, 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게 우리가 이번 2달 동안 정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 그리고 정치 공동체,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정치의 어떤 방향과 가치와 원리를,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게 정치사상이다. 그리고 이 정치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민주주의였다. 그리스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고 민주주의가 발전시키는 것을 정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치가 발전하려면 제도가 발전해야 되고 사람이 성숙돼야 된다. 그러면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의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는 시민덕성의 문제고, 이 시민덕성의 문제는 정치 문화, 그리고 이 정치 문화는 여론을 통해서 표출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리고 국제정치를 정리하면 정치 파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1부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정치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 정치사상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정치사상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느냐, 정치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확인해야 되죠?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정치적 행위, 정치적 관계에서 중요한 정치 권력 관계. 그 정치 권력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일단 정리가 됐고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이야기를 덧붙여 나가야 되겠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 공동체를 이루어 삽니다. 그런데 정치 공동체에서는 항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 해결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정치의 불가피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 시간에도 한번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법도 사회가 존재하면 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마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회가 존재하면 정치가 있다. 요게 일단은 정치의 불가피성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과 관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어 있는 이익들,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정치는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정치는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공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그게 아니라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 권력을 가지기 위한 행위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현실주의적 입장의 정치의 의미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나온 대로 보시면 이제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자유죠. 자유의 보장. 이게 자유의 문제는 사적인 겁니다. 사실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적인 문제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제도가 존재해야 된다. 자유를 위해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뭐죠?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의 두 가지 경향.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가 되면서부터는,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현실주의 정치학이 주류화가 됩니다. 그럼 현실주의 정치학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두 번째 줄에 라즈웰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라는 말로 정치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밑줄 쳐놓고 이게 바로 현실주의 정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의 의미가 현실주의 입장에서 정의가 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죠. 일반적 정의.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 개념 분석을 보면 희소한 가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희소한 가치가 무엇이냐, 누가 분배를 결정하느냐,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이거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희소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 다음 누가 분배를 결정하느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배를 결정하는 힘은 정치 권력이라고 했고. 자, 그래서 4번에 정치는 제도를 통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인데, 이때 바로 이제 중요한 제도가 바로 뭐라고? 민주주의다.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다.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보편화되었는지 그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정치를 관찰해 봤더니 정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정치 현상을 분석한 정치는 과학적 접근이에요. 이 말은 경험적으로 정치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되는 놈인지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놈이 바로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가 지금 현재 보니까 뭔가 다양한 행위들을 하고 있네. 그 다양한 행위들을, 국가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정치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래서 국가를 관찰해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국가는 주로 뭘 하는 거죠? 국가가 주로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해요. 결정과 집행을 합니다. 그죠? 결정과 집행. 국가는. 그런데 이 결정과 집행을 하는 것을 국가가 하는 역할은 결정과 집행인데 실제로 이 국가현상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국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적어보시죠. 국가 활동은 방금 이야기했던 결정과 집행입니다. 그죠? 결정과 집행.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이 집행하는 거, 이 집행하는 것은 과연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아닐까?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국가현상설은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는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는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국가현상설의 문제점은 정치의 역동성을 무시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을 만약에 결정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그냥 국가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많은 이익 집단과 정당과 개인들이 막 예산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고 활동들을 막 합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현실인데 이건 설명할 수가 없지. 따라서 정치의 역동성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권력관계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만 제한합니다. 실제로 권력관계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권력관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권력관계예요. 국가 권력과 국민의 관계만 정치 권력관계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대기업이 반대를 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권력 관계를 국가현상설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가현상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권력현상설이에요. 권력현상설. 자, 이 권력현상설이라고 하는 거, 이 권력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의 의미 중에 정치 권력 관계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 관계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보니까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정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구별이 모호해집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이 권력 관계가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연애를 할 때도 권력 관계가 생깁니다. 갑을 관계. 그런데 갑을 관계는 정치 권력 관계는 맞는데, 갑을 관계는 권력 관계는 맞는데 이게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것도 정치 권력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권력 관계가. 따라서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걸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복종을 할 때는 대통령을 좋아해서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복종의 이유가 권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권력 현상설도 정치를 설명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국가를 가지고도 설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정치의 의미에 포함되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우리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어떤 걸 통해 살펴보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다가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해요. 이게 집단현상설입니다.
집단현상설. 그래서 이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 이걸 이제 정치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집단 간에 서로 협력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이 집단현상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익집단과 정당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익집단인데, 어쨌든 이익집단과 정당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집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통해서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희소한 가치가 권위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희소한 가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집단 활동을 통해서 희소한 가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집단현상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 설명을 이스턴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야, 집단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자동차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회사가 이익집단이고 이 회사들이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투입한다라고 해요. 투입.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 투입된 걸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투입된 걸 받아들여서 뭘로 바꾸죠? 전환을 시킵니다. 얘들은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요.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게 배분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정책 결정, 이거는 배분을 결정한다. 그 의미죠. 그럼 이제 배분을 결정해서 정부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정책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그러면 이제 배분이 똑바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환류라고 부릅니다.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환류. 이걸 우리가 평가죠. 평가. 정책이 똑바로 됐느냐, 배분이 똑바로 됐느냐.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치를 설명하는 방식, 이게 바로 집단현상설이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바로 이스턴의 정치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국가 개념에 대신하여 정치체계의 개념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기억에 보시면 투입과 전환, 산출, 환류입니다.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집단 간의 권력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뭘로 설명하죠?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정치적 행위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정리해놓은 표가 14페이지 정치체계의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정치학의 과제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그 다음에 이제 집단현상설의 한계. 집단현상설의 한계는 무슨 문제냐면, 집단현상설은 정치는 모든 것을 집단이 결정한다는 거잖아. 집단이. 정치적 의사결정은 모두 집단이 결정한다. 집단의 활동이 정치적 분배를 결정한다. 다시, 집단현상설이 생각하는 정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집단의 활동이 희소한 가치의 분배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는 뭐 하는 놈이냐? 이거지. 얘는 결정만 해? 실제적으로 이익 집단들이 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면 정부의 역할이 너무 미비해집니다. 그래서 집단현상설의 가장 한계점은 뭐냐면 국가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하고 집단이 나와 있는데 이 국가와 집단의 관계에서는 차이점이 있죠. 국가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영구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임의탈퇴는 운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퇴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런데 집단은 퇴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강제력, 군대와 경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점적 강제력은 군대하고 경찰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의 힘은 무시하고 있다라고 한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집단현상설의 한계점입니다. 자, 그리고 집단현상설 옆에다 적어두실 거는 다원주의를 적어두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민주주의로서의 다원주의, 그 다음에 이익대표 체계로서의 다원주의, 이것과 연결되는 게 바로 집단현상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주의 현실주의입니다. 그죠? 이상주의는 뭐라고 했죠?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시한 입장. 그럼 정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냐? 정의 구현, 그 다음에 평화, 공동선, 복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행위, 이상적인 가치,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로 보는 것. 이 입장이 바로 이상주의예요. 그런데 현실주의는 그게 아니죠. 정치라고 하는 행위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 가치를 추구하고 구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 따라서 투쟁으로서 정치를 이해하는 거죠. 투쟁으로 정치를 이해한다. 자, 그런데 디베르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정치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투쟁과 획득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번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한국당에서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 어쨌든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명분은 이제 딴 게 없죠. 어떤 명분이냐면 꼼수를 막기 위해서. 이건 명분이에요. 꼼수를 막기 위해서. 이건 명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꼼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석을 많이 차지해야 돼요.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 이걸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투쟁으로 정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죠?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는 정치의 명분을 제공하고 현실주의는 정치의 투쟁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보면 정치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두 얼굴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걸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죠. 정치는 과연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냐, 도덕적인 것이냐, 윤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투쟁적인 것이냐,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과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다툼의 전개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3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셨다가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부 다 하시고 나면.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대 이후. 근대 이후에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도덕과 분리시킵니다. 정치를 도덕과 일치시키는 것은 이상주의. 정치를 도덕과 분리시키는 순간 정치는 더 이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같은 희소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행위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희소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치를 투쟁으로 본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라스웰의 현실주의적 정치관, 이스턴의 현실주의적 정치관, 이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희소한 가치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뺏고 뺏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누군가의 손에 돈이 들어가면 누군가의 손에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제로섬 게임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설명 방식, 정치의 의미 설명 방식이 라즈웰하고 이스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스턴의 현실주의 정치관의 정치의 의미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라즈웰은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정치를 이해할 때는 이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일단 정치학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물론 이상주의적 관점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적인 근거는 현실주의에 있다. 이 관점으로 일단 쳐다봐야 된다.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치도 기본적인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정치 사상으로 넘어갑시다.